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밖에서 뭔가 우당탕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앉아? 뭐하고 있어? 진짜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잠이 오디? 난 진짜 한숨도 못 잤어. 뭐가 시끄러워? 밖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윗집에서 시끄럽게 쿵쾅거리는데 이거 진짜 층간소음 문제라더니 내 문제가 될 줄 진짜 몰랐네. 미치겠어 아주. 낮에도 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거슬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속 편하게 잠을 자? 윗집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아니, 저 집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새벽 2시야.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이 소리가 안 들려? 당신 청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여동생이라고 편드는 거야? 여보, 내가 무슨 편을 들어. 나 진짜 안 들려서 그래.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잖아. 내가 내일 한번 올라가서 좋게 좋게 얘기할게. 일단 좀 자, 응? 당신 내일 새벽에 회의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며. 내가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저러고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하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 마누라는 무디지. 그 동생은 무신경하지. 그러니까 지 남편 바람 피는 것도.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잠이 화딱 깨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 당황하며 혼자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제부욕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눈에 눈물 뽑는 거 보이는 그날 아주 납작하게 두들겨 주겠다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못 이겨 벌떡 일어나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천장을 쾅쾅 치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을 말리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부가 바람을 피워? 누군지도 알아? 아니까 내가 지금 이러지. 에이, 진짜 더럽게 꼬였어. 개족보야. 처제의 남편. 당신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거. 에휴, 재수 씨야. 잠깐, 당신 재수 씨면 뭐? 동서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내 여동생의 남편과 당신 남동생의 아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지 지금? 그래, 이 헛똑똑이 멍충아.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을 앞에 두고 저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들 시댁이 싫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저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더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만약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의 결혼이라는 건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은근히 자유로운 영혼이라 결혼에 대한 관심은커녕 연애나 남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남편은 친정엄마의 먼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개도 아니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건너 전해 듣고 엄마가 저한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읍소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모로 완벽한데 결혼 생각도 없고 여자도 안 만나서 그 집 어머니 걱정이 담을 넘어 마을을 덮기 직전이라나요? 저희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저격한 거죠, 그 말이. 저 때문에 엄마 역시 근심 걱정으로 하늘을 뚫을 듯한 탑을 쌓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각자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자양분 삼아 제멋대로 살던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는 상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대부분 부모님 선에서 조율한 소개팅은 일명 선이라고 해서 옷도 좀 갖춰 입고 만나는 장소도 살짝 고급스러운 곳으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 옷도 후줄근만 간신히 면한 거,
장소도 딱 두 사람이 사는 곳에 가운데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로 잡았습니다. 하물며 저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2시간 뒤에 친구랑 영화 볼 계획까지 잡고 나갔다니까요. 나간 김에 볼일 다 보고 들어오겠다는 심산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저랑 만나고 2시간 반 뒤에 친구랑 술 약속 잡고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날 둘 다 친구와의 약속은 취소를 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같았어요. 생각보다 몹시 괜찮은데 왜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라는 거였죠. 말도 잘 통했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 호감을 느끼며 1년간 불타는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홀시어머니의 장남이어서 조금 고민은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홀시어머니의 장남하면 가지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그 모든 선입관이 아주 산산조각 날 정도로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랑 헤어지더라도 시어머니는 가끔 만나면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딱 하나 형제 간의 우애는 그닥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평소에 왕래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지 그 남동생 얼굴을 상견례 때 처음 봤다니까요. 보통 형제자매는 한 번씩 연애 중에 만나서 소개도 해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곤 한다던데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교류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상견례 때 느꼈던 건 시동생이 남편을 불편해하면서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해서 이미 가정도 꾸린 상태였는데 시동생보다는 오히려 동서가 더 저한테 살갑게 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외며느리 하다가 형님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형님이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잘 따르고 좋아했던 교수님이랑 완전 똑 닮았어요. 저 보자마자 정이 확 간 거 있죠?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잘 지내봐요. 에이, 오늘은 상견례니까 그냥 존댓말 쓰셔도 제가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꼭 말 놔주세요. 그래야 빨리 친해지고 편해지죠. 당신은 무슨 수다가 그렇게 길어. 이리 와. 저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게 무슨. 동서가 이렇게 살갑게 대해줘서 저 긴장 풀리고 너무 좋은데요. 뭐가 죄송해요. 이거 하나도 미안할 일이 아닌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튼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너희들은 왜 거기 그러고 서서 수다를 떠니? 와서 앉아. 그리고 다들 알지? 상견례 때는 너무 말 많은 거 별로야. 괜히 분란 생기고 오해 생길 말과 행동은 좀 삼가고. 얘 큰아가 너는 왜 볼 때마다 예뻐지니? 세상에 오늘보다 결혼식 날 더 예쁘면 큰일이다 아주. 사람들이 다 눈이 멀겠어. 없던 자존심도 세워주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와 함께 상견례가 시작되고 저는 없는 정신 찾아가며 긴장 잔뜩 한 채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동서와는 결혼식 날까지 만날 일이 없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해맑고 화사한 동서가 서방님과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결혼 축하한다며 드레스 칭찬에 침이 마르는 동서와는 달리 서방님은 영 떨떠름한 얼굴로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서도 뭔가 눈치를 챈 듯 제 옆에서 속삭이더라고요. 아유, 형제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기는 한데 굳이 왜 결혼식에 와서도 저러고 얼굴 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집에 가면 머리채 한번 잡으려고요. 어머, 무슨 머리채를 잡아.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네,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아주버님 저희 결혼식엔 오지도 않으셨어요. 여튼 잘하면서 엄청 싸우고 자랐나 봐요. 자기 형 얘기만 나오면 얼굴 싹 굳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우기지 않았으면 이 결혼식도 안 왔을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안 보고 사는 건 내 알바 아닌데 나는 여튼 명절 때마다 같이 요리도 하고 일도 해야 하는 형님이랑 척지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요. 그랬구나. 어쩐지 자기 동생 얘기 통 안 하더라. 있잖아. 너무 불편해하시면 이렇게 얼굴 봤으니까 일찍 가도 돼. 아유, 저 진상 상진상 진짜. 속에 구렁이가 9만 마리 들어있어서 그 속도 모르겠어요. 연애 결혼 합쳐서 10년인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동서가 서방님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간 후 저는 살짝 심란해졌습니다.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둘인데 저렇게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여튼 결혼 후에 동서랑 합심해서 두 형제 사이를 좀 잘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잠시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결혼식 식순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건 또 싹 잊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했어요. 뭐랄까 모든 여자가 꿈꾸는 동화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사실 식에 별로 공을 들일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일생에 한 번 공주처럼 주인공 되는 날인데 당신이 잘해주고 싶다며 비용을 더 내서 꾸려주셨거든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다만 결혼식 몇 주 전부터 남편이 자꾸 몸이 안 좋다, 쓰러질 것 같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예약했던 신혼여행은 취소했습니다. 뭐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완곡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까지 참견하는 시어미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곳에 신경을 쓰면 조금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혹 비행기 오래 탔다가 공황이라도 생길까봐 좀 걱정되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싸고 키워서 긴장을 푸는 방식을 잘 가르치질 못했어. 너희 신혼여행은 내가 1주년 되는 날에 하와이로 아주 거하게 보내주마. 그러니 일단 당장 못 간 여행은 이걸로 쇼핑 좀 하면서 마음 달래고 일단 신혼집에서 일상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 신혼여행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에 감사하다며 얼른 돈 받고 그냥 여행은 취소했죠. 여행사도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는데 글쎄 2주 전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 하나 없이 잘 해결해 주더라고요. 다 어머님 인맥이겠거니 감탄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은 살짝 예민한 부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긴장을 하면 하품을 많이 하면서 기절하듯 잠들어 버린다던가 불안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던가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도 미수라는 친구가 꼭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했죠. 그 친구 말이 예술적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온갖 감각 촉수가 일반인들보다 더 바짝 서 있어서 외부 자극에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예술가나 연예인들 보면 감수성 엄청 민감해서 울기도 잘 울고 그러잖아요. 제 남편이 그런가 보다 될 수 있으면 잘 달래가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자기 건강관리는 알아서 잘하는 편이어서 조금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알아서 약도 잘 챙겨 먹고 하면서 살피더라고요. 물론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한 번은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랍에서 약을 꺼내 뭔가 한 주먹을 털어놓더라고요. 에?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어디 아파? 두통도 있고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그래도 약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약끼리도 서로 어울리는 게 있고 같이 먹으면 상극인 게 있는데.
괜찮아. 내가 보통 두통이랑 소화불량, 그리고 몸살이 같이 오는 편이라 병원에서 증상에 맞게 처방받아서 지은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나? 에이, 안 되지. 약이라는 게 그 사람 몸무게와 증상에 맞게 먹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혹시 당신이 헷갈려서 잘못 먹을까봐 내가 여기 내 서랍에 넣고 따로 먹는 거야. 약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조심해야 한다. 그랬구나. 그런 배려까지 하다니. 우리 신랑 진짜 짱이다. 그럼. 그나저나 나 조금 피곤한데 살짝 낮잠 좀 자도 될까? 요즘 잠도 많이 늘고 자기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 봄이잖아. 원래 봄에는 좀 졸려. 유난히 그래. 하긴 나도 봄 되면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 그러긴 하더라. 참, 그래도 2시간 뒤에는 일어나야 돼. 오늘 희재 이사 들어오는 날이야. 알지? 아, 맞다. 그래, 지금쯤 한참 오고 있겠네. 그래도 처제는 운이 좋다. 어떻게 딱 자기 언니 윗집이 마침 나가서 거기로 이사를 다 오냐? 안 그래도 타지에서 쓸쓸할 뻔했는데 우리 윗집으로 와서 좀 덜하겠어. 남편 말에 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여동생이 제 윗집으로 이사 오는 거 너무 신났거든요. 저랑 여동생은 연년생입니다. 보통 연년생 자매는 둘 중 하나예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 자라거나 아니면 세상 그 누구보다 친한 친구로 자라거나죠. 저랑 여동생은 고맙게도 후자였습니다. 엄마가 공사 다망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여기저기 문화센터도 많이 다니시는 바람에 저희 자매는 자매이자 친구이자 동지이자 동료로 서로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며 자랐습니다. 게다가 연년생이니 학년도 한 학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늘 붙어 다녀서 사람들이 쟤네는 자매가 아니라 본체와 그림자, 실과 바늘, 쌍둥이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대학교 2학년 때 자기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 울며불며 알아놓으셨고 저희 아빠는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저도 여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동생과 소리 높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식구의 마음을 모두 돌린 게 바로 제부예요. 학자 스타일로 얌전하고 유순한 제부는 저희 식구가 반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저희 모두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저희 식구들한테 잘했어요. 사실 배울 만큼 배우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는 돈 많은 집 아들이 그렇게 꾸준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잘하기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1년이 넘게 정말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구박받으면서 밥 얻어먹고 주말에는 구박받으면서 집안일하고 제 여동생이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서로 정붙이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결국 딸만 둘이었던 저희 아빠는 아들이 있으면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로 발령이 난 제부 때문에 한동안 지방에 가서 살다가 이번에 제부가 교수를 그만두고 무슨 연구직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갑작스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저희 집에 머물고 제부는 회사 사택에 잠깐 살까 했었는데 윗집이 급하게 집을 내놓고 나가는 바람에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윗집에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자매 자랄 때도 그렇게 붙어서 자라더니 결국 커서도 같이 살게 됐다며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하긴 엄마도 가끔 맛있는 거 해서 갖고 오려는데 딸둘이 멀리 살면 왔다 갔다 힘드실 텐데 한 번 오면 두 딸이 다 있으니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오늘이 바로 여동생과 제부가 이사 들어오는 날인 겁니다. 저희한테 별로 도와줄 건 없고 그냥 이사 끝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래도 언니 된 도리로서 그건 아니잖아요. 동생 이삿짐이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동생이 이사 들어오면서부터 제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제부와의 관계였어요. 이게 동생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언니지만 제 남편이 제부보다 어리거든요. 희한하게 그런 거 신경 쓰고 마음에 불편해하는 사람이라 제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쩐지 좀 어색해서 사실 될 수 있으면 만나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손에서 막 땀도 나고 뭔가 말도 좀 횡설수설하고 그 긴장한 걸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만약에 이따가도 저렇게 잠을 계속 자면 굳이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불편할 자리를 최소화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 제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안 깨웠냐고 하마터면 이사 들어오는 날 제부 얼굴도 못 보는 신뢰를 범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고 퉁박 아닌 퉁박까지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제부와 잘 지내는 걸 보고 속으로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저녁도 종종 같이 먹고 주말에도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진짜 친한 이웃처럼 잘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사실 형부가 좀 불편해하실까봐 여기로 이사 오는 거 약간 망설인 것도 있었거든?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와 서열이 좀 꼬였으니 형부가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형부가 의외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도 꼭 동생인데 형 같고 형 같은데 동생인 그런 사람 생긴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게 워낙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 건 불편해하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괜찮다? 응, 나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 형부 은근히 좋은 사람 같아. 좋은 사람이야. 좀 예민해서 그렇지. 사람은 착해. 언니, 남자들 예민한 거 오히려 괜찮더라. 남자들이 좀 예민하면 자기 몸도 좀 잘 챙기고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어쨌건 그런다고 하더라고. 안 예민한 남자들보다는 예민한 남자가 나아.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은 너무 안 예민해. 벗어놓은 양말 그 다음날 그대로 뒤집어서 탈탈 털고 신고 나가는데 내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니까. 아유, 네 형부는 잠깐 슈퍼 나가면서 잠깐 입었던 옷도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이 드는지 벗어가지고 내놓고 벗어가지고 내놓고 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빨래하다 지쳐 죽을 판이라니까. 두 사람을 딱 반씩 섞어서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여동생과 그런 수다라도 떠니 제 삶도 약간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짓팔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던 즈음 제게 약간의 걱정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동생이 이사 오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아주 예민하게 여동생 집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네 집에 애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제부도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워커홀릭이거든요.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걔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날 리가 없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집요하게 여동생 집에서 나는 소리만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약간 예민한 구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레벨이 오르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레벨로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집요함을 여동생 집에서 나는 소리를 찾는데 온통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귀가 무딘 편이라 전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도 남편이 뭔가 중얼중얼하면 저는 사실 잘 못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요리하다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거나 일하다가 뭔가 또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 분명히 거실 어딘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 남편이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남편은 청각이 좀 예민한 편이죠.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일반인이 듣는 소리가 50인데 자기가 듣는 소리가 200쯤 되면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많은 소리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의 예민함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알게 됐더니 어느 순간 저도 남편이 예민하게 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제 모든 감각을 다 세워서 여동생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여동생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했죠. 얘, 너희 집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네 형부가 자꾸만 예민하게 군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무디잖아. 내 귀에는 사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 근데 네 형부가 너무 이런저런 소리 들린다고 사람이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하니까 어떻게 조금만 좀 조심 좀 해봐. 그래? 우리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근데 내가 뭐 쿵쿵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니도 알다시피 저 사람은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가? 방음이 안 되나? 일단 알았어, 언니. 그렇게 여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남편이 여동생 집이 시끄럽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남편이 불만을 5번 얘기했다면 제가 한 번 정도 은근슬쩍 슬리퍼를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층간소음 매트를 같이 구매해서 저희 집에도 깔고 여동생 집에도 깔게끔 준다던가 하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중간에서 서로 의상하지 않게 애쓰는 방향으로 남편이 더 이상 층간소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욕설까지 하면서 저 미친 것들 다리를 반동강을 내던가 해야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잔뜩 흥분을 하는 겁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동생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좀 발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더라 라고 제가 들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너무나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제? 언니, 어제 우리 집에 없었는데? 그저께 시부모님이 간만에 올라오셔가지고 어제랑 그저께랑 이틀 동안 우리 근처에서 호캉스 했어.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주무실 방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호텔 빌려서 놀다가 나 방금 들어왔는데? 그래? 아, 근데 희한하네. 어디선가 뭔가 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말이야? 언니도 들었어? 여동생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일단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형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들었다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다고 미심쩍게 대답을 했더니 여동생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언니, 내가 알아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게 반드시 윗집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래.
아파트가 벽과 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벽 사이에서 나오는 소음도 사람들이 때로는 윗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고. 혹시 언니네 옆집에서 시끄럽게 구는 건데 그걸 계속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형부가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럼 일단 옆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동생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옆집 지난 2달 동안 새가 나가지 않아서 빈집으로 있거든요. 그 집에서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아닌 귀신의 소행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여동생이 집에 없는데도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이거는 우리 바로 옆집이 아니라 옆동에서 나는 소리가 뭔가 아파트 벽을 타고 울려서 들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어제 여동생이 집에 없었다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옆동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닐까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남편이 미친 듯이 성을 내면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날 안 믿는 거야? 당신도 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당신은 무뎌서 못 듣는 거지만 나 다 들린다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머릿속에서 진짜 쿵쿵 울려. 이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지경인데 지금 여동생 편만 들고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은 수면제라도 먹고 자야지 안 그러면 또 밤새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며 방문을 닫고 쾅 들어갔습니다. 저도 심란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겁니다. 옆자리에 남편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었죠. 제가 계속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남편이 억울해 죽겠다는 듯 제게 따지더라고요. 이 소리가 안 들려? 당신 청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여동생이라고 편드는 거야? 여보, 내가 무슨 편을 들어. 나 진짜 안 들려서 그래.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잖아. 내가 내일 한번 올라가서 좋게 좋게 얘기할게. 일단 좀 자, 응? 당신 내일 새벽에 회의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며. 내가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저러고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하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에휴, 마누라는 무디지. 그 동생은 무신경하지. 그러니까 지 남편 바람 피는 것도.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제부가 동서와 바람피는 관계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믿지 못하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쾅쾅 쳐가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 세상 착한 것처럼 얌전한 것처럼 지는 범법 하나 하지 않을 선비인 것처럼 굴지. 당신이랑 처제만 자리 비우면 나한테 욕해. 아주 아랫사람 대하듯이 척척 반말해가면서 욕한다고. 내가 진짜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 그래, 나이도 많은데 결혼 때문에 아랫사람 되었으니 너도 참 자존심 상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지 학벌 좋고 좋은 회사 다니면 야, 사람 무시하고 욕해도 돼? 제부가 욕을 한다고? 그럴 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것 봐. 나만 또 이상한 놈이지? 당신은 진짜 하나만 알고 열은 몰라. 남자들이 제대로 두 얼굴 갈아 끼우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진짜 모른다 몰라. 나중에 내 말이 다 밝혀지면 그때 가슴 쳐도 난 몰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재수 씨랑 바람난 거 아직은 확실한 증거 없으니까 입 다물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일단 바람이라는 걸 피우면 안 되는 거지만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제 제부와 동서가 바람이라뇨. 그 두 사람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니
뭔가 하나 짚히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제부가 연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추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좋은 성분 중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경천이나 메리골드 이런 데서 그 성분을 안전하게 추출하는 방법 이런 걸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서가 일하는 곳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여자들이 좋아하고 필요해하는 건기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품 개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성분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신성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제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는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밥 한 번 먹은 적 있습니다. 그때도 둘이 참 말이 잘 통한다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때 만났던 이후로 둘이 뭔가 연락하고 만나다가 정분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제부와 제가 아는 동서는 정말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에 쐐기가 박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후 저도 마음이 불편하니 여동생을 만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다가 제가 한 3일 정도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여동생을 알게 모르게 피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 쪽에서 먼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동생이 할 얘기가 있다니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머뭇머뭇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세상에 여동생 입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그이 바람난 것 같아. 순간 뒷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 얘기가 진짜인가 보다. 드디어 여동생도 알았나 보다. 어떡하지?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안지 얼마 안 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서 침묵을 지킨 거지만 여동생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듬더듬 털어놓는 얘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언니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평생 액세서리 같은 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얼마 전에 백화점에 있는 그 브랜드 알지? 민트색의 예쁜 하트 그려진 브랜드. 알지.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갖고 싶어 한다는 그거잖아. 내가 사실은 결혼할 때 나 그거 하나 갖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다 마케팅이고 쓸데없는 거라고 귀등으로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전화해서 너 드디어 그 민트박스 받게 된 거냐고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거기서 액세서리 사고 있는 걸 자기가 봤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런 걸 살 리가 없는 사람이고 샀으면 곧장 나한테 갖다 줬어야 하잖아. 그래서 사실 그 다음부터 계속 행적을 좀 살피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여동생이 털어놓는 말은 제 불안감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뭔가 숨긴다거나 분명히 샀음이 분명한 액세서리는 여동생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게다가 한 번은 무슨 호텔 예약 사이트가 열려있던 컴퓨터 화면도 여동생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부가 화들짝 놀라며 컴퓨터를 꺼버려서 어떤 호텔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꽤 비싸고 좋은 호텔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제부가 몹시 알뜰한 사람이라 그런데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거 동생도 알고 저도 압니다.
동생이 펑펑 울며 이 사람 바람난 건 분명하다고, 원래 남자들이 눈이 돌아 바람나면 안 하던 짓 한다는데 이 사람 정말 안 하던 짓 그 자체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있는 말, 확실한 말을 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대체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다며 우는 여동생한테 차마 그 여자가 제 동서라는 말은 제 입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동생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 얘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알고도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동생에게 다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뭔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일단 동생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심란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일단 먼저 알고 있었던 남편과 좀 의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아주 일각이 여삼주 안달복달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대문간에서부터 남편을 붙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한 게 맞았어. 오늘 얘기 들었는데 바람 피는 거 맞아. 그런데 제가 바람 피는 거 맞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꿈뻑꿈뻑하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얼른 핸드폰을 꺼내 저한테 문자로 뭔가를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영화 속 상황도 아니고 글쎄 저희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 안 나게 입만 뻐끔뻐끔하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제 귀에다 대고 살그머니 속삭이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아낸 마당에 무턱대고 남편 말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 말에 의하면 제부가 지금 그렇게 연구원인 척, 학교 선생인 척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한 조직 중간 보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난 거를 제 남편이 눈치챈 것 같으니 저희 집에 와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의 전개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 다르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중간 보스라는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것도 당신이 알아본 거야? 아무래도 행적이 좀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지방 경찰청에 이 제부랑 완전 똑같은 사람이 지명 수배로 걸려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랑 신분 세탁해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고. 잡으려면 보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나도 나름대로 찾고 있는 중이야. 어머, 그럼 어떡해? 내 동생 어떡하지? 일단 이 상황에서 그 사람도 함부로 움직이진 않을 거야. 우선은 우리 집에 있는 도청 장치부터 찾아서 없애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남편은 대체 어디서 난 건지 영화에서 볼 법한 도청장치 찾는 기기를 차 트렁크에서 꺼내 들고 조심스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진지하게 그 기계로 온 집안을 훑으며 도청장치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로맨틱 코미디에서 미스테리 호러 장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 자신도 혼란스러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어요. 일단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너무 불안하게 한다며 당분간 제대로 외도의 증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게끔 자기가 서포트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럴 것까지 있냐, 저 집 일은 저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자라고 설득을 해봤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 들어오다가 혹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자기한테 주먹이라도 쓸 것 같다며 도저히 무서워서 집에 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피할 일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열흘 전쯤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리 빠져서 멍하게 서 있자 한 여직원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슬그머니 나와서 절 붙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직원이 해준 얘기는 평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총무 쪽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직원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정직원도 아니었고 총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냥 회사에서 소사처럼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잘린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다가 어떤 남자 직원이 남편한테 무슨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흥분을 해서 그 남자 직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정말로 폭력을 휘두른 거냐고 묻고 또 물어볼 정도로 놀랄 일이었어요. 평소 남편 저한테는 주먹 한번 쥐지 않고 하다못해 집에 들어온 파리도 자기는 건드리기 싫다고 저한테 잡으라고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말에 저는 몇 번이고 그게 사실이냐고 되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이 살짝 애매한 얼굴로 평소에도 조금 불안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흥분하며 달려들어 자기네들도 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같이 들이받아서 싸웠던 사람이 그렇게 다치지만 않았어도 감봉이나 정직 정도로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하필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잘못 맞아서 뇌출혈이 조금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월급도 다 보상금으로 내어줘야 될 상황이 되고 그 모든 걸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불과 3일 전에 저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안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모자가 저한테는 감쪽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거죠. 처음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할 것 같으니 일단 시어머니가 배려심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심란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동생이 아주 반가운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언니, 우리 그이 바람 피는 거 아니었어. 우리 이번 애가 결혼 10주년이잖아. 그동안 자기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고생만 한 것 같다고 10주년 이벤트 아주 거하게 준비했더라고. 나 어제 저녁부터 그이랑 고급 호텔에 있었어. 그 민트박스도 내 거 맞아. 언니 나 너무 행복해. 어머, 그랬니?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동료들한테 물어봤었나 봐.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데려다가 신부 삼았으면서 액세서리 하나 제대로 된 거 해주지 그걸 안 해줬냐고 도둑놈 상도둑놈이라고 다들 그랬대. 그래서 이번엔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여동생은 발에 날개를 단 듯 폴짝폴짝 뛰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부에 대한 정체, 제부의 외도 이런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자기가 증거를 잡겠다며 집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회사 그만둔 건 왜 숨겼으며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건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일절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마음이 극도로 심란할 때 하는 건 바로 청소입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집안의 가구 배치 싹 바꾸고 그릇들도 다 꺼내서 처음부터 다 설거지해서 넣어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좀 상쾌해지더라고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그걸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평소 관심도 없던 남편의 서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한테는 두통과 몸살 그리고 위장 장애가 같이 났을 때 먹는 약이라고 설명했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수백 봉지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제가 평소 보던 두통약, 위장약 이런 것과는 색깔도 좀 다르고 모양이나 그 분량도 이거는 그런 약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약 사진을 찍어서 약사를 하는 제 친구에게 보냈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혹시 알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제 친구 완전히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는 애라 늘 단답형으로 응 아니오만 대답하는 앤데 아니 그날따라 제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대뜸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흥분하는 놈이 아닌데 사내 놈이 목소리까지 덜덜 떨어가며 저한테 이거 무슨 약이냐고 네가 왜 이 약이 있냐고 따발총처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약이길래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어떤 약인지만 알려달라니까. 야, 이 약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약이야. 너 혹시 이 약 먹는 사람이랑 무슨 관계 있어? 아니면 네가 이 약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줘. 야, 이거 엄청 심각한 조현병 약이야. 뭐라고? 심각한 조현병 약이라고? 갑자기 머리 위에서 번개가 치며 제 두뇌를 반으로 쪼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심히 넘어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한꺼번에 와라락 맞춰지면서 완성된 퍼즐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조현병이었고 그거를 저한테 숨겨왔던 거였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멍하게 앉아서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이 간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이 유난히 밝아 보여서 들여다봤더니 주변은 어두워져 있고 핸드폰만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연락을 받지도 않던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온 거예요. 조금 무거운 마음도 들었지만 일단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 곳이 뭔가 제 눈에 익숙한 듯 낯선 곳이었어요. 남편은 횡설수설하면서 스파이를 잡아야 된다는 둥, 내가 일단 다 때려잡을 거라는 둥 알 수 없는 얘기만 계속 해댔습니다. 두려움이 왈칵 몰려오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남편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때려잡을 거야. 내가 때려잡을 거야. 내가 때려잡으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야. 똑같은 말만 불안한 듯 반복하며 남편이 전화기로 사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남편 뒤로 보이는 흰색의 금색 포인트가 있는 인테리어. 거긴 분명 동서의 집이었습니다. 동서가 몇 달 전에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꿨다고 한번 초대를 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간 줄 알았어요. 흰색의 금색 포인트, 그리고 온통 가구도 흰색. 그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동생 집에 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아주 무서운 눈으로 전화기에 눈을 바짝 들이대며 음산하게 중얼거리더라고요. 너도 스파이였냐? 너도 스파이였어? 너도 스파이였냐고!
그러면서 확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일단 경찰에 전화를 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그 망치로 누군가를 해하기라도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동서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하다가 결국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방님이 당황하며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저기 서방님, 형이 망치를 들고 서방님네 베란다에 숨어 있어요. 빨리 집에 가라는 얘기를 막 하려 하는데 서방님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걸었더니 자기가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나중에 통화하자며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동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에서 경찰과 서방님 그리고 저 이 셋은 거의 동시에 맞닥뜨렸죠. 그리고 들어간 집 베란다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어있던 남편을 결국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저희 모두를 위협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동서가 놀란 눈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미처 전화를 못 받았다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서방님이 동서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한 가지 번개치듯 느낌이 왔습니다. 서방님이 상견례 날 그리고 결혼식 날 왜 그렇게 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했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가고 서방님이 놀란 동서를 토닥토닥하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서방님이 몹시 당황한 듯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분노가 뻗쳐올라 서방님의 뺨을 있는 대로 후려쳤습니다. 동서가 놀라 저를 막았지만 제 분노는 멈추질 않았어요. 당신 형이 조현병인 거 알고 있었지? 알고서 온 식구가 다 나 속이고 결혼시킨 거지? 서방님이 그제야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해준 건 너무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조현병이 처음 발견된 건 고등학생 때였대요. 그때만 해도 조금 예민하고 민감해서 까다로운 짓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무서운 소리를 중얼거린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발견되면서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동네에서 다른 집에 돌을 던진다거나 계속 한 집의 대문을 두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 몇 번 이사도 다녔다는군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볼 게 있다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간신히 정신을 차려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뻔뻔한 얼굴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저 약 먹으면 멀쩡해지는 거 무슨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며 난생 처음 보는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당뇨약 먹고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 먹는 것처럼 그저 약만 매일 챙겨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난리냐며 저한테 참을성 없다고 쏘아붙이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당뇨나 고혈압과 조현병이 같냐며 이건 범죄라고 달려들었더니 시어머니 정말로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건 넌 결혼한 몸 아니냐. 네 남편 그래도 네가 건사해야지. 배우자에겐 부양의 의무가 있어. 헤어진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약이나 잘 먹여라. 얘가 약 많이 먹으면 너무 졸리니까 가끔 사회생활이 안 돼서 약을 좀 드문드문 먹나 본데 앞으로 잘 챙겨 먹이면 된다. 그 뻔뻔함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이혼도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시어머니는 부부 부양의 의무를 들먹이며 맞소송을 하더군요.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 의도적으로 약을 먹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모두 사기치듯 숨긴 것까지 다 증명했더니 다행히 법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기절초풍할 듯 놀랐지만 그저 제 몸이 상하지 않고 모든 게 끝났단 사실에 안도하셨지만 저는 혼인 취소 그 자체도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짧은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취소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었네요. 허무하게도 말이죠. 시동생이 나중에 제게 사과를 했어요. 결혼 전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기에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사과 한마디 없으셨죠. 이후 시동생은 남편을, 아니 이제는 남편도 아니죠. 그 인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갔다네요. 증세가 날로 악화된 그 인간은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그만 밀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반년이 넘게 병원 신세를 졌어요. 계단에서 굴러 고관절이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결국 시동생은 자기 영을 정신병원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든 건 말하기 좋아하는 이전 동서가 제게 알려주었네요. 온전치 못한 아들을 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아들만 챙기는 게 과연 자식을 위한 옳은 길인가 싶네요. 결국 저는 혼인 취소는 되었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결혼 사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취소라는 걸 뜨는 걸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